아들에게 집을 넘긴 날, 어머니는 믿었습니다. 내 아들이라면 날 버리진 않겠지. 하지만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1년 뒤 그 아들이 다시 찾아왔을 때 어머니는 단 한마디로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부모를 버리는 순간 세상도 널 버리는 거야. 대체 그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믿음과 배신 사이에서 흔들렸던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당신의 클릭이 더 많은 이야기를 이어가게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65살이 된 평범한 시골 사람입니다. 남편 없이 두 남매를 혼자 키우며 살아왔고 자식들 잘 되길 바라는 마음 하나로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이제야 좀 숨 돌릴 수 있겠다 싶었던 시점에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얼마 전 병원에서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거든요.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가끔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안 나고 약속을 깜빡하고 어떤 날은 자다가 벌떡 깨서는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멍하니 천장을 쳐다보곤 했습니다. 의사는 아직 초기 단계고 관리만 잘하면 오래 유지될 수 있다며 희망적인 말을 해줬지만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이렇게 흐릿해지는 머릿속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그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제 아들이었습니다. 정우철, 42. 제가 평생을 다 바쳐 키운 아들입니다. 사람 하나는 착하고 듬직하다고 자부해왔습니다. 남편 없이 살면서 아들 하나 잘 키우면 그걸로 성공한 거라고 믿어왔으니까요. 용기 내어 아들한테 치매 진단받았다고 털어놨습니다. 우철이는 그 말을 듣자마자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눈에 살짝 눈물까지 고인 것 같았어요. 엄마, 걱정 마요. 이제 제가 엄마 지켜드릴게요. 그 말에 제 속이 얼마나 따뜻해졌는지 모릅니다. 아, 아직 내 인생도 나쁘지만은 않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애는 제 마음속 마지막 버팀목이었거든요. 며칠 후 우철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손에 종이 몇 장을 들고 있었고 살짝 미안한 얼굴로 말했어요. 엄마, 혹시 이 집 명예 제 이름으로 바꿔두는 게 어때요? 제가 놀라자 황급히 덧붙였죠. 엄마가 치매라니까 혹시 나중에 잘못되는 일 생기면 더 큰 거잖아요. 엄마 모시는 건 제가 할게요. 근데 혹시라도 관리를 못하게 되면 곤란하니까 미리 안전하게 해두자는 거예요. 처음엔 좀 당황했지만 말은 그럴싸했습니다. 사실 그때 저는 아들이 저를 책임지겠다는 그 말 한마디에 감동받은 상태였어요. 도장 하나 찍는다고 뭐가 달라지겠나 싶었고 아들이라면 믿고 맡길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우철이와 함께 명의 이전을 마쳤습니다. 집이란 게 별건가요? 그냥 저 혼자 살면서도 남매 키우겠다고 버틴 공간일 뿐이죠. 어차피 죽으면 가져갈 수도 없는 걸 믿을 수 있는 내 자식이 가져간다면 그게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조용한 방에 앉아 밥을 먹다 말고 문득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참 쉽게 넘긴 게 아닐까? 혹시라도 나중에 후회하는 일 생기진 않을까? 하지만 그때도 그 생각을 털어내며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이잖아. 설마 나한테 해코지 하겠어? 그날따라 밥맛이 잘 안 났습니다. 술 한 잔도 안 했는데 목이 텁텁하고 가슴이 자꾸 답답했습니다. 그래도 그 마음을 꾹꾹 눌러 담으며 스스로에게 되뇌습니다. 괜찮아. 우철이는 엄마를 절대 버릴 애가 아니야. 그땐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이 채 지나지 않았을 무렵이었습니다. 우철이가 저녁에 집에 찾아와서 밥을 같이 먹자 하더라고요.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에 늙은 손으로 된장찌개에 두부도 좀 넣고 부침도 부쳤습니다. 우철이는 밥 한 숟갈 먹고 나더니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요양원 하나 알아봤어요. 시설도 좋고 간병도 잘해준다더라고요. 순간 젓가락이 허공에 멈췄습니다. 뭐라 말은 하지 않았지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런데 애가 계속 말을 잇더라고요.
엄마가 거기 들어가 계시면 내가 매주 들를게요. 솔직히 내가 이 집에서 엄마 돌보는 건 현실적으로 좀 힘들잖아요. 엄마도 불편하고 나도 바쁘고 서로 힘들 필요 없잖아요. 요양병원에서 상시적으로 치료도 받을 수 있고 그게 더 도움될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도 머릿속엔 자꾸 엉뚱한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내가 정말 거기까지 왔구나. 아들한테 민폐가 되는 존재가 됐구나. 며칠 후 우철이가 차를 끌고 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햇볕은 좋았는데 제 마음은 무겁기만 했어요.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이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더군요. 차에서 내리니 흰 담벼락에 실버마음요양원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여기에요. 엄마, 비슷한 또래 친구분들도 있고 밥도 잘 나와요. 엄마 치매 약도 챙겨주고 보호사도 친절하고 진짜 괜찮은 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저를 안으로 들이고는 바쁘다며 인사도 대충 하고 떠났습니다. 저는 낯선 침대에 가방을 올려두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정말 울었습니다. 소리도 못 내고 베개에 얼굴을 파묻은 채 그렇게 눈물만 조용히 흘렀습니다. 이후로 우철이는 점점 뜸해졌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오겠다던 약속이 2주, 3주로 미뤄졌고 그마저도 나중엔 바쁘다는 말만 남기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요양원 생활은 상상보다 더 외로웠습니다. 주말이면 다른 방 어르신들께는 가족이 찾아와 과일이며 밑반찬을 내놓는데 제 방문은 늘 조용했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햇살만이 유일한 손님 같았어요. 며칠 전에는 요양원 원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병원비가 미납됐다고요. 아들이랑 연락해 보시라는데 제가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날 밤 처음으로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는 갔지만 받질 않더군요. 그 뒤로도 몇 번 더 시도했지만 결국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남겨봤지만 읽지도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이 요양원이라는 곳에 그 넓었던 집에서 쫓겨나듯 들어와 이제는 나갈 곳도 기댈 사람도 없는 채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그 도장을 진짜 찍지 말았어야 했어요. 사람이 참 이상하죠. 몸이 힘든 건 견딜 수 있었는데 마음이 혼자라는 걸 느끼는 순간부터는 모든 게 버겁더라고요. 요양원 생활이 길어질수록 저는 점점 말이 줄었고 웃는 얼굴조차 사라졌습니다. 그저 매일 같은 시간에 밥 먹고 약 먹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는 것. 하루가 그런 식으로 흘러갔어요. 창밖에선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어느새 아침 저녁으론 바람이 서늘해졌는데 제 마음은 계절을 잃은 사람처럼 그저 공허하기만 했습니다. 요양원에서도 자주 눈치를 주시더라고요. 한 번은 아드님께 다시 연락드려 보세요. 저희도 더는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창피해서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요. 마치 제가 무슨 민폐 덩어리라도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서울에서 혼자 일하며 살아가는 딸 수진이 걔한테까지 짐이 되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치매 진단받은 것도 수진이한테는 비밀로 하고 있었죠. 그 애는 항상 밝은 척했지만 제가 보기엔 힘들게 살고 있다는 게 눈에 훤히 보였거든요. 내가 조금만 더 버티면 되는데 조금만 더 참으면 괜찮아질지도 몰라.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결국 더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날은 정말이지 손끝 하나에도 힘이 빠지는 날이었습니다. 밥도 안 넘어가고 어지럽고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는 것 같았어요. 스마트폰을 손에 쥐었는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수진이 이름을 눌렀다가 꾹 눌러 꺼버리고 다시 켜고 또 껐다가 몇 번을 망설이다 결국 짧게 한 줄을 적었습니다. 수진아, 엄만 요양원에 있다 이젠 갈 곳이 없네? 그 문자를 보내고 나니까 심장이 너무 빨리 뛰더라고요. 울지도 못하고 숨만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는데 불과 1분 후 수진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거기 왜 계세요? 지금 어딘데요? 주소 보내줘요. 바로 갈게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간 눌러 참았던 감정이
터져버렸습니다. 숨도 못 쉬면서 엉엉 울었어요. 목소리는 내지 못하고 눈물만 주르륵 흘렸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는 퇴근하자마자 밤기차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제 앞에 서 있는 딸의 모습이 왜 그렇게 미안하고 고맙던지요. 말없이 안아주는데 그 품이 얼마나 따뜻했던지 가슴에 쌓였던 돌덩이가 스르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늦게 연락했지. 제가 그렇게 말하자 수진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어요. 엄마 잘못 아니야. 오히려 지금이라도 말해줘서 고마워요. 그 말에 또 한 번 울컥했죠. 그제야 정말이지. 누군가 날 기다리고 있었고 아직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수진이 집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수진이가 병원도 서울에서 다니자고 권했거든요. 수진이 집은 아주 작고 소박한 곳이었습니다. 방 하나, 부엌 하나. 창문은 낡았고 벽지는 조금씩 뜯겨 있었지만 그 공간은 따뜻했어요. 냄비에서 끓는 된장국 냄새, 수진이 손에서 나는 세제 냄새, 그리고 그 아이가 전해주는 손길 하나하나가 참 포근하더라고요. 엄마, 여긴 조금 불편해도 우리 둘이 살기엔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하고 편하게 지내요. 그 말에 제 마음도 천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는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바쁘고 피곤했을 텐데도 제 병원 진료도 직접 챙기고 치매약 시간까지 알람 맞춰가며 꼼꼼하게 신경 써줬어요. 그런 딸을 보며 저는 괜스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애는 왜 이렇게까지 날 챙겨주는 걸까? 내가 뭘 그렇게 잘했길래. 그렇게 계절은 다시 바뀌고 가을바람이 불어오던 어느 날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군요. 어머님, 치매 상태가 아주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요. 지금처럼 관리만 잘하시면 오랫동안 일상생활 가능하실 겁니다.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났고 수진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같이 오래 살자. 그 말이 참 따뜻했어요. 살면서 누군가에게 같이 오래 살자는 말을 들어본 게 몇 번이나 있었을까 싶었죠. 반면 아들 우철이 소식은 뜸해졌습니다. 요양원 퇴소할 때도 집에서 나올 때도 단 한 번 연락조차 없었으니까요. 그러다 동네 아는 사람 통해 들은 말이 있었습니다. 우철이 뭔가 사업 차린다더니 잘 안 됐나 보더라. 요즘엔 얼굴도 안 보이고 부인도 친정으로 갔다는 소리가 있던데 사실이야? 듣고도 아무 말이 안 나왔습니다. 화를 낼 힘도 실망할 감정도 이제는 없더군요. 그저 마음 한켠이 시큰할 뿐이었어요. 그 아이가 그렇게까지 될 줄은 차마 몰랐죠. 저는 서울에 올라와서 사는 동안 수진이에게 미안한 마음에 그동안 모은 적금과 시골의 땅을 정리하고 남은 돈을 쥐어줬어요. 그리고 그 즈음 수진이가 제게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있잖아요. 그때 준 적금하고 그거 조금 정리하면 제가 작게라도 카페 하나 해보고 싶어요. 예전부터 하고 싶어서 공부했는데 직장 다니느라 용기가 안 났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만두게 되었으니 좋은 기회다 생각하고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엄마 건강도 이제 좀 안정기라고 하니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내가 뭘 더 해주진 못하더라도 이 아이가 자기 인생을 조금이라도 안정되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해봐라. 엄마 돈이 어차피 네 거지. 누구 줄 것도 아닌데. 제가 그렇게 말하자 수진이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엄마, 이건 그냥 우리가 같이 사는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엄마 없었으면 나 여기까지 못 왔어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 한켠에서 오래된 돌덩이 같은 게 쏙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살면서 누군가가 내 존재 자체를 고마워해 준다는 게 그렇게 큰 위로가 되는 줄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수진이와 함께 아침을 먹고 커피 내리는 냄새를 맡으며 창밖을 바라보는 게 하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각박하고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이렇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요즘은 자꾸 새삼스럽게 느껴집니다.
시간이 참 묘해요. 같은 하루하루인데 어떤 사람에겐 망가짐의 시간이고 어떤 사람에겐 단단해지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우철이는 점차 무너져 갔습니다. 저에게서 뺏어간 집을 팔고 새롭게 시작한 사업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무너졌습니다. 지인이 좋다고 소개해준 아이템이라는데 뭘 믿고 그 큰 돈을 한꺼번에 넣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준비도 없이 경험도 없이 그냥 덜컥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직원 월급도 밀리고 임대료도 연체됐고 결국 가게 문 닫고 나서는 카드비까지 쌓여서 신용불량자 신세가 됐답니다. 거기까지는 그래도 젊은 사람이 한 번쯤 실패할 수 있지 싶었는데 정작 절 마음 아프게 한 건 그 모든 와중에도 그 애가 단 한 번도 제 건강에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요양원에 있었을 때도 그 뒤 수진이랑 함께 살기 시작했을 때도 딱 한 번의 안부 인사조차 없었어요. 반면 수진이는 참 묵묵히 잘 해내더라고요. 적금 일부를 정리해서 가게를 차린 게 봄이었는데 지금은 작은 골목 안에서도 손님이 하나둘 생겨서 단골도 붙고 SNS에 입소문이 나서 어느새 줄을 서야지만 먹을 수 있는 카페가 되었죠. 가게 이름은 진심 베이커리. 진심으로 내리는 커피, 진심으로 만든 빵. 그 아이가 손수 만든 명함에 적힌 문구입니다. 가게 안엔 항상 구수한 커피 향이 퍼지고 오후가 되면 젊은 사람들이 들러 수진이랑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그 공간이 점점 따뜻해지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손님이 하나 나가면 또 하나 들어오고 수진이는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였지만 그 모습이 참 밝고 살아있더라고요. 엄마, 오늘 어떤 손님이 왔는 줄 알아요? 엄마, 이 빵 신제품인데 한번 먹어봐요. 어때요? 괜찮죠? 그렇게 메일을 나누는 수진이를 보며 저는 요즘 들어 자꾸 미안함보다 고마움이 더 커졌습니다. 예전엔 제가 도와주는 입장이었는데 이젠 이 아이가 저를 이끌어주는 사람 같아요. 묵묵히 자기 몫을 해내고 힘들어도 내색 안 하고 무너진 제 삶을 다시 따뜻하게 덮어주는 존재. 가끔 가게 창가 자리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괜스레 마음이 울컥할 때가 있습니다. 아, 나도 이렇게 다시 사람답게 살 수 있구나. 내가 버려졌던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문득문득 떠오르는 우철이 얼굴. 한때는 저에게 전부였던 아이. 그 아이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걱정되거나 가슴이 쓰라리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마음 한쪽 구석이 조용해지는 느낌이랄까요. 수진이 덕분에 그 상처조차 이제는 제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 일이 있은 지 딱 1년쯤 되었을까요. 세상 참 조용하다고 느끼던 어느 오후 오랜만에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낯익은 번호. 우철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그 느낌, 어떤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기다렸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반가운 것도 아닌데 몸이 먼저 반응해버리는 그 순간 말이에요. 수진이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 조용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넘어 들려오는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힘이 빠진, 그렇다고 미안함이 묻어나는 그런 목소리는 아니었어요. 엄마 잘 지냈어요? 이 어색한 인사 하나에 그동안 쌓였던 게 다시 뭉근히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살고는 있지. 잠시 침묵이 흘렀고 우철이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그 혹시 아직 뭐 남아있는 거 없어요? 보험이나 적금 같은 거요. 그때 시골에 땅도 좀 있는 것 같던데 갑자기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해서. 아니면 아들 진짜 인생 끝이에요, 엄마.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아이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구나. 단 한 번도 저를 사람으로 바라본 적이 없었던 건가 싶었어요. 엄마가 아니라 돈을 줄 수 있는 어떤 존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구나 싶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이상하게도 눈물이 돌지 않았습니다. 화도 안 났어요. 오히려 마음이 싸늘해지면서 아, 이젠 정말 끝났구나 싶더군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없다. 남은 건 아무것도 없다. 있어도 너한테 줄 건 없다. 우철이는 당황했는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쭈뼛쭈뼛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니, 혹시나 해서 엄마, 나중에 시간 되면 얼굴이나 한번 봐요. 밥이나 같이 먹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도 자기가 한 짓을 모르고 있구나. 집을 뺏어가자마자 요양원에 저를 맡기고 생활비 끊고 연락도 안 하고 사라졌던 그 1년을 그저 잠깐의 공백쯤으로 여기고 있구나. 전화기를 들고 있던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우철아, 네가 연락 끊고 사는 동안 엄마는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다. 근데 지금은 편하다. 더 이상 네 걱정 안 해도 되니까? 그 말에 우철이는 또 말이 없었습니다. 아마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겠죠. 그 침묵이 더 씁쓸하더군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한동안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맺히고 가슴은 잔잔히 울렁거렸지만 불쾌하거나 슬프진 않았습니다. 그냥 허무했어요. 그 아이가 다시 연락 올 줄은 알았어요. 하지만 엄마 미안해요라는 말보다는 뭐 남은 거 없어요? 라는 말이 먼저 나올 줄은 아직도 제가 몰랐던 모양입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가 저를 보고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얼굴이 조금 피곤해 보여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저 웃어 보였습니다. 아니야. 그냥 옛날 생각 좀 했지 뭐. 그 말 한마디로 그날을 조용히 덮었습니다. 며칠 뒤 수진이 가게 앞에 낯선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망설이며 서 있는 남자. 그 얼굴은 제가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던 제 아들 우철이었습니다. 수진이 먼저 저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엄마, 오빠 왔어.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손에 들고 있던 머그잔을 내려놓은 뒤 그 애를 마주하러 나갔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자마자 퍼지는 커피 향기 사이로 우철이는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엄마 오랜만이에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생경하게 들리던지요. 예전 같았으면 벌써 눈물이 글썽이고 목소리부터 떨렸을 텐데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조용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우철이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게 엄마, 혹시 진짜로 남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보험 같은 거, 적금 땅 이런 거라도요. 요즘 너무 힘들어서 엄마한테라도 조금 기대고 싶어요. 그 순간 그동안 눌러뒀던 모든 감정이 가슴 밑바닥에서 서서히 올라왔습니다. 제가 요양원에서 혼자 울던 날들, 전화기 붙들고 잠 못 이루던 새벽들, 수진이한테 미안해하며 손을 덜덜 떨던 순간들까지 모두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단호하고 천천히. 사람이 부모를 버리는 순간 세상도 널 버리는 거야. 나도 이제 너에게 줄 것이 없다. 그 말에 우철이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애가 지금 무슨 감정을 느끼는지 솔직히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우철이는 그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바지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가게 앞에서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편안했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연민조차도 들지 않았어요. 그날 밤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묻더군요. 엄마, 오빠 불쌍하지 않아요? 저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불쌍한 줄 알았는데 아무 감정도 안 생기더라. 그 말이 제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아들은 아들이니까요. 자꾸만 아들의 뒷모습에서 축 처진 어깨가 아른거렸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아들에게 물질적으로 줄 순 없습니다. 그래봤자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아니까요. 저는 우선 제 병부터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신경 쓰기로 했습니다. 저를 버린 아들 걱정보단 제가 우선이니까요. 그래야 자식들도 저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에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자식이 아무리 소중해도 나부터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